사실 이 지표는 그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 그 자료로 제공하고 있는데 이 구성 지표들이 지역 단위로 작성된다라고 한다면 지역민의 삶의 질 지표가 될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자체 지역 정책 자료로서 아주 유용하게 쓰일 것으로 좀 기대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국민 삶의 질 지표뿐만이 아니고 지역 지표를 어떻게 작성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전략, 지역 사회조사 표준화 전략과 몇 개의 그 시도별 그 작성 사례를 제가 또한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발표 내용은 그 삶의 질 측정 배경과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연구를 통해 설정한 삶의 질 프레임워크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표값 공개 현황과 그 다음에 지역별로 세분화하는 그런 전략을 이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그 삶의 질 측정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좀 발표하신 내용에 따라서 삶의 질은 소득이 증가할 때 소득이 빈곤으로부터 저소득 국가인 경우 소득이 낮은 소득에서 소득이 증가할수록 삶이 윤택해지고 말하자면 소비 생활이 윤택해지고 그러면 삶의 질이 좀 증가하게 됩니다. 비례적으로 증가하게 되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 수준이 넘어가면 예를 들어서 3만 불 이상, 1년 GDP 3만 불 이상 정도 늘어나게 되면 소득 증가와 삶의 질의 그 증가가 비례하기보다는 좀 정체? 하여튼 그래서 소득의 증가 자체가 삶의 질 증가에 견인차 역할을 하는 것이 조금 줄어든다. 그러면 나머지는 무엇일까? 그것은 물질적인 요인, 말하자면 소득 증가를 일으키는 물질적인 요인 이외에 비물질적인 요인들이 더 많이 작용하는 것은 아닌가. 그럼 비물질적인 요인들은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좀 제기됐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OECD 중심, 그다음에 유로스태트 중심, 말하자면 그쪽 회원국 국가들은 소득 수준이 좀 높죠. 그런 국가들 중심으로 해서 삶의 질을 측정하려는 노력들이 많이 있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한국도 2009년서부터 통계청이 중심이 돼서 삶의 질 측정을 하려고 하는 노력을 좀 해왔고 그 노력에 의해서 지금 현재 국민 삶의 질 지표 체계를 좀 만들었습니다. 개념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 발표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삶의 질은 아주 다양한 측면에서 아주 다면적인 그 성격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가지 잣대로 삶의 질을 측정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측정을 포기를 하기는 어렵겠죠. 어떤 식으로든 삶의 질을 측정을 해서 정책적인 그 자료로서 제공하기 위해서는 측정을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측정할 것이냐. 직접적으로 측정하는 건 어렵다라고 한다면 간접적으로 측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다 라고 해서 조금 더 이런 가설을 한번 세워왔습니다. 어떤 특정한 집단의 사람들이 그 식사나 아니면 주거나 아니면은 안전, 자유, 아니면 인권 이런 것들에 대한 수준이 높다라고 한다면 그 집단에 소속된 사람들은 삶의 질이 좀 높을 것이다 라고 하는 가설하에서 그 삶의 질은 이런 삶의 가치를 말하자면 삶의 가치를 부여해주는 그런 요소들을 분해를 하고 그 요소들을 측정을 해서 종합해보면 삶의 질을 측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냐 라고 대답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간접적으로 삶의 질에 삶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요소들을 찾아내서 측정을 하고 지표를 만들어서 전체적인 삶의 질을 그려보자. 삶의 질을 한번 수준으로 갖다가 보여주자. 그런 차원에서 지표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삶의 질의
요소는 첫 번째로 주관적 웰빙. 앞에서 아마 앞에 발표해서 서베이 할 때 주관적 웰빙 많이 강조를 했죠. 그런 주관적 웰빙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사회 환경적인 요소들, 이런 것들이 무엇일지, 그런 비물질적인 요소들이 그 삶의 질 요소가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거죠. 사실은 어쩌면 가장 중요한데 아직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물질적인 요소들. 물질적인 요소들은 주관적 웰빙이든 아니면 일반적인 거든 주관적 웰빙의 하나의 토대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물질적인 요소는 똑같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요소와 비물질적인 요소들을 결합한 그런 형식이 그 삶의 질 요소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개념화에서 저희가 삶의 질 지표 체계를 구축을 했는데, 삶의 질 지표 체계는 어찌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정책 지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삶의 질은 어찌 보면 세 개 차원으로 이렇게 분해를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차원과 그 다음에 사회관계 차원과 그 다음에 환경적인, 주변 환경적인 차원, 세 개 차원인데, 그거를 잠시 간단한 그림을 통해서 제시해 보겠습니다. 측정 만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동심원에서 가장 가운데 있는 거 있죠? 가장 가운데가 주관적 웰빙입니다. 주관적 안정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주관적 안정감은 느끼는 건데, 느끼는 걸 뭘 가지고 느끼느냐?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것은 물질적인 요소를 가지고 자기가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생활하는 방식에서 느끼는 거죠. 물질적인 요소와 건강과 교육이라는 차원에서 1차적으로, 개인적으로 삶의 질을, 그러니까 주관적 안정감을 느낄 거고, 그 다음으로는 가족 공동체 또는 문화 여가 또는 시민 참여, 이런 부분에서 사회적 관계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이 원하다고 한다면 주관적으로 아주 자기는 잘 살고 있다라고 이렇게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으로는 주변 환경, 안전하고, 그 다음에 주변 환경이 좀 아주 좋은 상태라고 한다면 우리가 잘 살고 있다 이렇게 좀 느낄 수 있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개인적인 차원과 사회 관계 차원, 환경적인 차원인데, 왜 이렇게 세 개 차원을 갖다가 제시했냐? 정책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은 뭐냐 하면 우리가 각 차원별로 정책적인 그 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아시다시피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개인도 요구하고 사회도 요구하고 국가가 요구하는 것은 능력 있는 개인을 요구한다는 거죠. 그게 하나의 정책적인 목표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회관계 차원에서는 요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서로 돌보고 활기찬 공동체, 사회를 만드는 것. 이게 하나의 정책적인 목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조금 환경적인 차원에서는 우리가 안전하고 지속이 가능한 환경을 구축해서 그 사이에서 그런 환경에서 우리가 사는 것이 하나의 정책 목표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통계청에서 구축한 국민 삶의 질 지표는 정책적인 목적으로 지표를 만들었다, 이렇게 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여기에 대한 설명드리고요. 조금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했죠. 자세하게 설명을 했는데, 타겟팅은 어쨌든 여기 있는 것처럼 capable individual, 그다음에 energetic, mutually caring community, 그다음에 safe and sustainable environment. 세 개의 목표를 가지고 저희가 구축을 했습니다. 자, 저희가 국민 삶의 질 지표를 구축한 지표들은 총 81개입니다. 81개인데, 그 81개 지표를 조금 구분해서 보면 사실은 이렇게 물질적인 부분, 비물질적인 부분, 그 다음에 주관적, 객관적 지표, 객관적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 주관적 지표를 나타내는 지표, 이런 캐테고리 하에서 지표를 선정했습니다. 선정했는데, 가능한 한 객관적
지표들은 객관적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들로 구성을 했고, 주관적 상태를 나타내는 것에 대해서는 주관적 지표들, 주로 설문조사를 통해서 얻은 그런 지표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물질적 부문과 비물질적 부문은 12개 영역으로 저희가 나눠 구분했습니다. 그 중에서 물질적 부분은 소득, 자산, 그 다음에 소득 자산 영역, 그 다음에 고용 임금 영역, 그 다음에 사회복지 영역, 그 다음에 주거 영역. 요 네 영역을 설정을 했는데 여기에다가 건강과 그 다음에 에듀케이션, 교육, 그 다음에 주관적 연계를 합하면 개인적인 차원이 되겠죠. 개인적인 차원이 되고, 비물질적인 부분에서는 보통 통상적으로 지표를 많이 이렇게 국가 정책으로 많이 사용하지 않는 그 지표들이 영역들이 좀 있습니다. 문화여가, 그 다음에 가족 공동체, 그 다음에 시민 참여, 그 다음에 안전, 환경 이런 부분들은 어찌 보면 국가 차원에서 매크로 시각에서 정책적인 지표를 많이 선정을 안 했습니다. 이전까지 해왔다 하더라도 아주 개별적인 정책이죠. 근데 종합적인 정책 형식으로 해서 이렇게 배치를 한다라고 한다면 한 나라의 국민 삶의 질 정책을 구축할 수 있는 하나의 종합적인 체계를 만들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물질 부문에 관련된 그 측정 영역, 삶의 질 측정 영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이거는 경제학을 조금 공부하신 분들은 아주 익숙하실 거예요. 경제활동에 그 취업을 해서 일을 하고 일을 함으로써 소득을 얻고 그 소득을 가지고 소비 저축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재물 구입을 해서 아주 그 편안한 주거, 그 다음에 휴식처를 갖다 찾고, 그 다음에 이러한 경제 활동을 못하는 그 노약자 또는 좀 장애 내지는 그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사회복지 시스템 작동을 해서 일정 부분 삶의 질을 어느 정도 유지하게 하고 삶의 영역에 하는 그런 시스템이죠. 이게 하나의 물질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물질적인 부분 자체가 어느 정도 보장이 되는 상태에서는 삶의 질 수준이 좀 높다라고 볼 수 있고, 대부분의 그 선진 복지 국가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잘 커버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 이제 소득, 소비, 그 자산 영역에서는 여기서는 경제적 자원을 주로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경제적 자원은 사실은 삶을 영위하는 기본적인 재원일 뿐만 아니라 사회활동, 여기서 얘기하는 그 사회활동이나 그 주변 환경을 변화시키는 하나의 힘의 원천이 되기도 하죠. 어찌 보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이렇게 말하자면 왜 빈곤으로부터 탈출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그러면 그 힘은 어디에 있느냐? 소득이라는 거죠. 말하자면 물질적인 부분이라는 거죠. 물질적인 부분은 그런 의미에서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특정 지표로서는 저희가 그 1인당 GDP, GNI랄지, 그 다음에 균등화 중위 소득, 소비 이런 부분들, 진위계수, 그 불평등 지표들 이런 것들도 같이 포함해서 지표를 삼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주관적 지표로서는 소비생활 만족도, 그 다음에 소득 만족도 이런 것들도 같이 지표로 선정을 해서 주관적인 그 측면에서의 그 삶의 질을 측정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고용임금 부분에서는 요거는 많이 익숙해야 할 거지만 어쨌든 일을 해야지 어떤 식으로든 일을 해야지 소득을 얻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기회를 갖다가 말하자면 경제적 자원을 갖다 취득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도 청년 고용 이런 부분에서 이슈화가 되고 있지만 다양한 고용 기회, 다양한 기회가 주어져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양질의 일자리가 보급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런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보급되고, 그 취업 기회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삶의 질도 높아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가설화에서 여러 가지 지표를 갖다가 선정을 했습니다. 우선은
고용률, 실업률, 그 다음에 월평균,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 그 다음에 주관적 지표로서는 일자리 만족도,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갖다가 배치를 해서 그 고용 부분에, 고용 임금 부분에 주간 그 삶의 질을 측정을 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부분입니다. 사회복지보다는 이걸 조금 더 설명하고 주거 부문. 주거 부문은 중요한 것은 주거가 그 삶에 미치는 그 기능은 삶에 미치는 기능은 사실 휴식 내지는 그 삶을 말하자면 활력을 충전하는 하나의 장소로서 주거를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주거의 위치, 주거의 규모와 주거의 위치 자체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주거의 규모 자체는 그 주거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삶의 질은 좀 높아지겠죠. 말하자면 주거 환경이죠. 주거 환경이 좀 높을수록 삶의 질이 좀 높아질 것인데 또 한편으로는 이 주택의 위치가 자기 일자리보다 멀리 떨어져 있으면은 아니면 생활하는 환경보다 멀리 떨어져 있으면은 교통비용이 많이 들고 그 다음에 그 왔다 갔다 하는 시간도 많이 소요가 되면서 그러면서 아마 삶의 질을 좀 떨어뜨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고려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표로서는 그 주거 면적, 1인당 주거 면적, 그 다음에 그 교통 그 시간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주거 환경 만족도 이런 부분들을 측정 지표로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사회복지 이쪽은 사회복지 시스템이 잘 돼 있으면 삶의 질이 좀 높아지겠죠. 그런 측면에서 측정 지표로서는 우리 그 연금 가입률, 그 공적연금 가입률 이런 것들을 갖다가 선정을 했고요. 시간이 좀 없는 관계로 빨리빨리 좀 지나가겠습니다. 우선은 비물질 부분의 그 삶의 질 지표의 하나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요거는 아까 물질 부분의 흐름하고 약간 다릅니다. 근데 기반은 물질 부분에 해당되는 경제활동과 사회활동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우선은 경제활동을 하려면 건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식수준이 높은 상태에서 경제활동을 잘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활동을 하면서 삶의 질이 높아질 것인데 그래서 건강과 교육이 결국은 그 경제활동을 갖다가 뒷받침할 거고 또 한편으로는 건강과 교육은 가족 공동체의 돌봄과 지원 기능이 뒷받침돼야지 건강과 교육은 잘 이루어질 수 있을 거예요. 한편으로는 이 안전이 뒷받침돼야지 건강이랄지 아니면 가족 공동체가 나름대로의 그 원활하게 유지가 좀 될 것으로 좀 생각할 수 있고 한편으로는 이런 이 국민들 또는 지역민들이 시민 참여나 아니면 문화활동을 통해서 그 지역 이웃 주민 간의 그 신뢰 아니면 기관과의 신뢰 아니면 사회적인 신뢰 또는 그 문화여가 활동을 통해서 자기의 그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를 갖다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삶의 질 측정 영역을 이렇게 건강, 그 다음에 교육, 그 다음에 안전, 가족 공동체, 문화여가, 시민 참여 이런 부분들을 배치를 해놨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런 여러 가지 사회 경제 활동은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주변 환경은 다시 이런 사회 경제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옆으로 그 환경, 주변 환경을 갖다가 저희가 영역을 갖다가 배치를 해놨고 이런 전반적인 것들은 주관적 안정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주관적 안정감을 배치를 해놨습니다. 주관적인 그 영역 차원을 갖다가 배치를 해놨습니다. 또 각각은 쭉 설명을 해놨습니다. 이 건강 영역에서는 우리가 측정 지표로서 그 수명이랄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질병 보유율, 유병률 같은 지표를 갖다가 지금 저희가 선정을 했고 주관적 지표로서는 자기 주관적인 그 건강 판단하는 그런 지표들,
그다음에 스트레스 인식 정도 이런 지표들을 봤고요. 그러니까 교육 부분에서는 저희가 그 유치원 취학률, 그다음에 그 교육 성과에 해당되는 피사 그 랭킹, 그다음에 졸업 대졸 취업자들의 취업률 이쪽도 그 같이 넣어서 저쪽 고용하고도 약간 연결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배치를 해놨습니다. 문화여가 영역에서는 문화예술 그 스포츠 관람률, 그 다음에 주관적 그런 지표로서는 여가 만족도, 여가 활동 만족도 이런 것들 넣고, 가족 공동체 차원에서는 그런 영역에서는 이게 영어를 하다 보니까 제가 한글로 지금 제가 좀 원고를 좀 참조를 하겠습니다. 문화여가 지출 비율이랄지 아니면 평균 여가 시간, 그 다음에 주관적 지표로서는 여가 활용 만족도, 그 다음에 시간 부족에 대한 인식 이런 것들을 갖다가 지표로서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 시민 참여 영역은 이 앞부분은 그 시민 참여 영역, 말하자면 이제 시민 활동 자체가 어떻게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고 하는 것들을 일반적으로 설명하는 거고요. 그런 논거 하에서 저희가 지표를 가족 접촉 빈도랄지 투표율이랄지 자원봉사 활동 참여율이랄지 아니면 부패인식 지수, 그 다음에 시민적 덕목, 대인 신뢰, 기관 신뢰 이런 것들을 좀 선정해서 넣습니다. 안전 부분에서는 범죄, 강력범죄 발생률이랄지, 그 다음에 범죄 피해율, 산업재해율 뭐 이런 것들을 갖다 넣었는데, 안전 쪽은 주로 안전사고 측면도 있고, 주로 안전사고 측면을 갖다가 이제 강조를 했는데, 사실 안전 쪽은 사고가 일어나면 그 신체상의 상해뿐만 아니고 경제적 손실도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안전사고 내지는 안전을 좀 강화하는 것 자체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하나의 전략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환경 부분인데요. 환경 부분은 조금 삶의 질 그런 측면에서 측정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찌 보면 아까 동심원에서 봤듯이 가장 멀리 있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래도 전반적으로 하나의 삶의 질을 삶의 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미세먼지랄지 뭐 이런 부분들이에요. 미세먼지랄지 아니면 주변 환경의 자체가 주변 환경 자체가 어떻게 특히 이제 도시화가 되면서 더 크게 중요한 것은 체감 환경 만족도 자체가 더 중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소음이랄지 아니면 뭐 다른 부분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강조해서 지표로 좀 삼았습니다. 그다음에 그 삶의 질 측정 영역에서 마지막 영역인 주관적 웰빙 영역인데요. 아마 모든 사회 조사들이 주관적 웰빙을 다 조사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최종적으로 정책적인 목표는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어야지만 된다는 거죠. 삶의 질이 자기가 삶에 만족하고 있다라고 느껴야지만 정책의 효과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런 상태에서 살아야지만 이제 소득이 문제가 아니고 삶의 여유가 좀 생겨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삶의 주관적 웰빙을 측정해서 지표를 삼는 것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삶의 만족도 지수 또는 긍정 정서 경험, 부정 정서 경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표로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자, 조금 좀 지루하셨죠? 지금 지루하셨는데 저희가 이런 지표 체계를 좀 구축을 해서 지금 공개를 했습니다. 작년 6월 30일 날 81개 지표 중 70개 지표에 대해서 지표값을 공개를 했고, 지표값에 대한 트렌드, 말하자면 변화 추세도 같이 제시를 했습니다. 제시를 했는데, 저희가 이 지표, 70개 지표를 종합해서 하나의 지표로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지표를 만드는 것 자체가
다양한 차원에서 한 지표를 만드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측정 단위가 다 다르고 그거를 표준화시키기는 쉽지 않고, 또 한편으로는 측정치 자체가 어떤 경우에는 2개, 3개, 어떤 경우는 2년, 3년 주기로 작성이 되고 어떤 경우에는 매년 작성되고, 그래서 그거를 하나의 지표로 만드는 건 쉽지 않았다. 그래서 그러기보다는 하나의 단위질수로 표현하기보다는 이 여러 가지 지표들의 변화 추세를 신호등 형식으로 상황화, 대시보드, 아까 말씀하셨듯이 대시보드 형식으로 제시를 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대시보드를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희 국민 삶의 질 지표 웹사이트고요. 웹사이트에서 이렇게 보시면 이거는 사회복지 측면의 하나의 영역에서의 지표들인데, 지표가 밑에 있고 그림의 추세가 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저희가 상황판을 갖다 조금 더 정리를 한 것인데, 70개 지표 중에서 전체가 34개 지표는 개선되는 추세, 22개 지표는 악화되는 추세,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삶의 질이 개선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의미를 담아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여기서 좀 말씀드릴 것은, 이런 지표들, 이건 국민 전체에 해당되는 지표인데 이거를 어떻게 세분화할 수는 없을까? 우선은 연령 그룹별로 세분화할 수도 있고, 소득 그룹별로 세분화할 수도 있고, 지역별로 세분화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역별로 세분화하는 것을 조금 더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역별로 세분화하려면 지역별 자료가 많이 나와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지역별로 많이 나오려면 현재 각종 시도, 시군구에서 지역 사회조사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지역별 비교가 가능하려면 조사 기준 시점이 동일하거나 같은 시점이어야 되고, 비슷한 시점이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조사 항목도 같아야지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통계청에서는 이렇게 43개 항목에 대해서 공통지표를 저희가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권고한 내용이 이런 내용인데요. 주로 좀 주관적 지표에 해당되는 것들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지역별 지표에 대해서 통계청의 81개 지표 중에서 한 40개 정도는 지역별 세분화가 현재도 가능하더라고요. 가능한데 그 중에서 일부만 제가 좀 보여드리면, 요거는 1인당 개인 소비하고 1인당 소비 생활 만족도를 왼쪽에 있는 걸 그거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1인당 소비와 그 다음에 소비 생활 만족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해서 이제 지역별 비교를 해서 나름대로의 지역별 격차 이런 것들 갖다 볼 수 있겠죠. 시간이 거의 다 됐나요, 혹시? 예, 지났습니다. 지났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고용률과 일자리 만족도, 그 다음에 가족관계 빈도하고, 그 다음에 가족관계 만족도를 같이 보여줄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이게 가족관계 빈도가 관계 빈도, 가족 접촉 빈도가 높을수록 가족관계 만족도가 높을 수밖에 없겠죠. 하여튼 그런 것들도 나타내고, 또 한편은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소득이 증가하면 삶의 질이 높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걸 표현한 것인데, 그러면 무한정일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외국 자료 같은 경우에도 보면 룩셈부르크나 카타르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는 걸 얘기를 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역별로 보면 대부분은 소득이 높을수록 삶의 질은 높지만, 또 일부 지역, 강원, 제주, 대전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런 추세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왜 저렇게 높을 수밖에 없는지, 다른 요인을 한번 더 찾아보자 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지역별로 지역민의 삶의 질 지수를 만들어서 다시 한번 분석하고 지역 정책에 맞는 그런 지표 체계를 만들고 정책 자료로서 제시를 하면 아주 이상적일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